영국 세인트 앤드루스 대학의 저명한 사회학 교수가 한국은 전 세계 204개 국가들 중 유일하게 세상 어느 국가도 할 수 없는 체계를 가지고 있다며 충격과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따라하려고 해도 따라할 수가 없고 시도하려 해도 국민성 때문에 모두가 손사래를 치지만 오직 단 하나의 국가, 한국만이 이런 시스템을 해낼 수 있었고 그들은 따뜻한 집안에서 단 몇 시간 만에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만날 수 있음에 경탄까지 할 지경이라고 하는데 세인트 앤드루스 대학의 사회학 교수가 어떤 것들에 놀라워했던 것인지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지금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해리 리처드슨이라고 합니다. 저는 영국 세인트 앤드루스 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고 최근에는 물류와 관련된 사회적 인프라 연구에 관심이 많답니다. 특히 현대사회의 도시화와 물류 네트워크가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 있죠. 제 연구는 주로 유럽, 특히 영국의 물류 시스템이 가진 효율성과 전통적인 구조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영국은 오래된 역사를 가진 나라로 물류 시스템 역시 오랜 시간 동안 다듬어져 왔어요. 이를 통해 정밀하고 안정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저는 우리나라의 시스템이 세계적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을 만하다고 생각해요. 근래 제 연구 주제는 다른 지역의 물류 시스템과 비교하면서 차이점을 분석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유럽은 물론이고 북미나 호주 같은 선진국 지역의 사례를 다룬 적이 많았지만 아시아 국가들에 대해서는 연구할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시아의 사회적 인프라가 유럽에 비해 낙후되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특히 아시아 국가들은 효율성 측면에서 유럽 수준에 한참 못 미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최근 국제학회에서 흥미로운 보고서를 접했습니다. 그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물류 시스템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효율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더군요. 특히 5G 기술과 데이터 기반, 네트워크를 활용한 물류 혁신 사례가 보고서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 결과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한국, 작은 나라인데 거리가 짧고 물량이 적어서 효율적이라고 착각하는 거겠지? 넓은 대륙으로 이루어진 유럽과는 비교가 안 될걸. 저는 이렇게 생각하며 그 보고서를 의심했답니다. 그동안 접해왔던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제 경험은 이러한 의심을 더욱 강화했어요. 저는 아시아가 문화적으로도 유럽과는 전혀 다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한국 같은 나라는 인프라가 부족하거나 있어도 제대로 운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지. 제 머릿속에는 이런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죠. 그래서 보고서에 나오는 긍정적인 평가들이 어떤 이유에서건 과장되었거나 혹은 특정한 성공 사례만 부각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그 보고서가 학계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다는 점은 저에게 학자로서의 도전 의식을 불러일으켰어요. 어차피 지금 아시아 쪽을 연구 중이니까 한번 직접 가보자. 실제로 현장을 확인하면 보고서에 나온 내용들이 얼마나 과장되었는지 알게 될 거야. 저는 이렇게 생각하며 한국행 연구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연구를 통해 한국 물류 시스템의 허점을 찾아내고 그들이 자랑하는 혁신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술한지 증명해 보이려는 의도가 있었어요. 그럼으로써 영국의 물류 시스템이 상대적으로 얼마나 우수한지 반증할 수도 있으니까 말이죠.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아시아 국가들의 국민성에 대하여 신뢰를 하지 못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아시아인들은 기본적으로 게으르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사고보다는 즉흥적인 사고를 잘하잖아. 물류란 게 정말 복잡한 건데 이런 국민성으로 어떻게 세계적인 물류 시스템을 만들겠어? 저는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있었고 한국을 방문해 그 선입견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했어요. 그래서 제 논문은 이미 제목까지 염두에 두고 있었어요. 아시아 물류 시스템의 한계와 그 문화적 요인이라고요. 제 연구가 발표되면 한국의 물류 시스템이 과장되었다는 점이 명확히 드러날 것이고 그러면 저의 관점이 옳다는 것이 증명되리라 생각했죠. 그렇게 현장 연구를 위한 한국 방문을 결정하고 한국어를 중급 이상으로 하는 연구원도 확보했습니다. 한국 온라인 쇼핑몰을 실제로 이용하면서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필수였기 때문이죠.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면서 저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이 연구는 내 경력에서도 중요한 전환점이 될 거야.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한국 물류 시스템의 허점을 밝혀내면 내가 그동안 주장해왔던 이론이 더욱 강력한 근거를 얻게 되겠지. 저는 한국에 대한 기대라기보다는 그들의 한계를 증명할 기회를 기대하며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사실 저는 그때까지 한국이 어떤 나라일지 깊이 고민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저 최근에 많은 발전을 했다는 뉴스를 가끔 보고 들었을 뿐이었죠.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그리고 한국에서 경험할 일들이 제 연구뿐만 아니라 제 사고방식까지 완전히 바꿔놓을 운명이라는 것을요. 그래서 한국으로 떠나는 제 마음은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죠. 한국으로 떠나는 비행기에서 저는 기존의 이론들과 달리 새로운 관점에서 통찰하는 저의 연구가 더욱 빛을 발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품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국에 도착한 첫 순간 저는 인천공항의 현대적인 시설과 효율적인 시스템에 약간 놀라고 말았답니다. 공항 입국 심사는 빠르고 체계적이었고 짐을 찾을 때에도 제가 그동안 경험했던 것보다 훨씬 빨리 찾을 수 있었거든요. 입국장에서부터 설계된 체계적인 동선과 곳곳에 배치된 상세한 안내 표지판은 최적의 이동 편의성을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스스로 이렇게 중얼거렸죠. 최근에 지은 공항인 모양이군. 그러니 좋을 수도 있지. 그렇다고 물류 전체 시스템이 뛰어나다는 증거는 아니야. 라고요. 짐을 찾고 공항을 빠져나오는 동안에도 몇 가지 인상적인 장면이 눈에 들어왔어요. 짐을 싣는 벨트 옆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신속한 움직임과 완벽하게 자동화된 수화물 분류 시스템이 흥미로웠어요. 이런 완벽한 자동화 시스템은 유럽 그 어느 나라에서도 보지 못한 것이었거든요. 또 짐 찾는 구역 근처에는 대형 화면이 있어 각 항공편의 짐 상태를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표시하고 있었는데 이 점도 꽤 인상적이었죠. 하지만 저는 이를 단지 공항 수준의 일시적인 편리함으로 치부하며 본격적인 생활에서 마주할 현실에 대해서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죠. 공항에서 나와 택시를 타고 숙소로 가는 길에도 제 눈에 들어오는 풍경은 이국적이면서도 매우 정돈된 느낌을 주었어요. 고층 빌딩들이 매우 질서 있게 자리를 잡고 있었고 그뿐만 아니라 그 빌딩들 사이사이에 자리 잡은 작은 공원들이 너무나 아기자기하고 아름답게 느껴졌어요. 또 교통 시스템은 제 예상보다 훨씬 원활해 보였습니다. 이렇게 많은 차들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흘러가고 있다는 게 신기하게 느껴지더군요. 하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도 겉만 봐서는 모르듯이 도시도 마찬가지지. 겉으로는 이렇게 정리되어 보이지만 내부 시스템은 분명 허술할 거야 라고요. 숙소로 향하는 사이 이미 해가 저무는 것이 보이더군요. 그래서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서 저와 같이 온 한국인 제자가 안내하는 식당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저는 그냥 간단히 저녁만 먹으려고 들어간 거였는데 웬걸요. 식당에 들어서자마자 뭔가 신기한 게 제 눈을 사로잡더군요. 제 눈에 들어온 건 키오스크였어요. 영국의 경우에는 정말 고급 식당이 아니고는 이렇게 키오스크가 갖춰진 곳이 잘 없거든요. 그래서 키오스크를 유심히 살펴보았죠. 키오스크를 통해 주문하는 방식 자체가 저에게는 낯설기도 했지만 메뉴가 한국어와 영어로 깔끔하고 직관적으로 정리되어 있는 것을 보며 약간 놀랐답니다. 조금만 익숙해지면 직접 주문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마음 편히 주문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제가 주문을 마치고 자리에 앉으니 테이블 사이로 돌아다니는 로봇이 보였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솔직히 좀 많이 놀랐어요. 영국에서는 이런 걸 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저는 그냥 TV 뉴스에서 로봇이 실험적으로 사용되는 모습을 본 기억밖에 없었는데 로봇이 실제로 현실적인 공간에서 음식을 서빙하는 모습을 보니 20에서 30년 후에 미래 세계에 와 있는 듯한 묘한 느낌도 들더군요. 하지만 저는 또 다른 관점으로 생각을 했죠. 이건 흥미롭긴 하군. 하지만 아직 보여주기식 기술에 지나지 않는 거겠지 하고요. 로봇이 움직이는 모습이 꽤나 정교하고 안정적이었지만 저는 이 시스템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효율적일지 사람이 하는 것보다 더 나을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도 눈에 띄는 것이 제법 많더군요. 아직 소수이긴 하지만 그래도 영국이나 유럽에 비해서 전기차도 월등히 많았고 한국의 신호체계를 전혀 모르는 저에게도 신호체계가 너무나 잘 짜여져 있다는 느낌이 들었고 무엇보다 아스팔트 도로의 상태가 너무나 깨끗하더군요. 영국의 경우 런던 같은 대도시에도 도로가 낡고 지저분한 곳이 정말 많거든요. 에어비앤비 숙소에 도착한 뒤에는 연구를 준비하기 위해 자료를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우선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3대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서 쇼핑을 시도해보기로 했습니다. 연구의 시작은 간단했어요. 물건을 주문하고 택배가 얼마나 느리고 불편한지 확인하는 것이었죠. 저는 마음속으로 얼마나 실망스러운 결과를 볼 수 있을까? 라는 생각으로 쇼핑몰 앱을 열었어요. 관심 있는 몇 가지 상품을 고르고 각각의 배송 옵션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배송 옵션을 보던 저는 이내 실소를 금치 못했죠.
당일 배송이라는 옵션을 보았기 때문이죠. 즉 주문 당일에 배송을 시작해서 다음 날에 도착한다는 내용이었던 거죠. 솔직히 처음에는 저를 도와주기 위하여 같이 온 연구원이 제대로 번역을 해주고 있는 건지도 의심스러웠답니다. 영국에서는 배송이 최소한 3, 4일은 걸리고 보통 일주일은 걸리기 때문이죠. 어쨌든 저는 다음 날 도착한다는 우유와 빵 몇 종류와 이틀 내 도착 예정이라는 전기 면도기를 구매했고 이를 통해 한국 물류 시스템의 한계를 확인할 수 있을 거라 믿었어요. 제가 그런 말을 하니 한국인 제자는 그냥 웃기만 하더군요.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저는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기대 반 비웃음 반으로 배송 상황을 확인하게 되었어요. 우선 다음 날 도착한다는 우유와 빵이 정확히 약속한 시간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냉장 상태를 유지한 포장도 완벽했고 신선도 역시 전혀 흠잡을 데가 없었어요. 예상치 못한 결과에 저는 처음으로 의아함을 느꼈습니다. 그냥 우연이겠지. 어쩌다 한 번쯤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지. 하지만 저의 충격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2일 내 도착 예정이었던 전기 면도기까지 하루 만에 도착해 있더군요.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에 저는 점점 당혹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저는 그때는 전혀 알지 못했죠. 밤이 깊어갈 무렵 저는 다른 상품을 하나 더 주문해 보기로 했습니다. 시간은 대략 밤 11시쯤 되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바나나와 파인애플을 사려고 보니 이번에는 새벽 배송이라는 옵션이 눈에 들어왔어요. 무슨 뜻인지 전혀 감이 오지 않아서 같이 온 연구원에게 물어보니 오늘 밤에 주문한 상품이 몇 시간 뒤 새벽에 도착하는 거라고 하더군요. 결제를 완료하니 앱 화면에 내일 아침 7시 이전 도착이라는 황당한 문구가 떴습니다. 저는 도저히 믿기지 않아서 같이 온 연구원이 날짜와 시간을 착각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앱을 쳐다보며 멍하니 생각에 잠겼어요. 이런 서비스가 정말 가능하다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아닐 거야. 아닐 거야. 이런 생각 외에 다른 생각은 전혀 할 수조차 없더군요. 저의 경험이나 인식체계에서는 전혀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어쨌든 확인은 해야 했기에 저는 아침 7시에 알람을 맞춰놓고 잠자리에 들었죠. 드디어 알람이 울렸어요. 눈을 뜨자마자 졸린 눈을 비비며 현관문을 열어보았죠. 문 앞에는 제가 주문한 바나나와 파인애플이 담긴 작은 상자가 마치 저를 기다렸다는 듯이 너무나 예쁘게 놓여 있었어요. 상자의 포장은 깔끔하고 단단했으며 무엇보다 내용물은 방금 시장에서 구입한 것처럼 신선했고 작은 아이스팩이 함께 들어있어 적정한 온도가 유지되도록 되어 있더군요. 저는 배송이 6시간에서 7시간 밖에 걸리지 않는 것도 도저히 믿기지 않았고 불과 6시간에서 7시간 밖에 걸리지 않는 배송임에도 신선도 유지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신경을 써준다는 사실이 놀랍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더군요. 그런 상황을 앞에 두고 저는 멍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벌써 도착하다니 어떻게 이렇게 빠를 수 있지? 한국 사람들은 잠을 안 자고 일하나? 아직 믿기 힘들었던 저는 앱에 접속해 배송 기록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앱은 제가 주문한 물건의 경로를 정확히 보여주고 있었어요. 주문 후 바로 물류센터에서 포장이 이루어졌고 새벽 시간대에 트럭을 이용해 지역 분류센터로 이동한 후 마지막으로 제가 있는 지역센터에서 제가 있는 숙소까지 배송되었다는 상세한 기록이 있더군요. 저는 화면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렇게 빨리 배송을 해주는 것도 놀랍고 고맙기까지 한데 이렇게 상세하게 배송 정보까지 올려주다니 고객 입장에서는 너무나 세심한 서비스가 아닌가. 그러다 휴대전화를 보니 제가 자는 동안 택배기사의 친절한 메시지까지 도착해 있었더군요. 고객님, 6시에서 6시 30분 사이에 배송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라고요. 이처럼 세심한 알림과 정확한 시간 관리는 저에게 정말 평생 처음 경험해보는 큰 충격이었어요. 영국에서는 시간은커녕 며칠 날 도착할지조차 알기 힘든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냥 잊어버리고 기다릴 수밖에 없는데 한국에서는 정확한 시간까지 분 단위로 알려준다는 게 너무나 낯설고도 놀라웠어요. 그날 아침 저는 멍한 기분으로 소파에 앉아서 다시 한번 내용을 확인하며 저도 모르게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한 번의 우연이라고 치부하기엔 너무 많은 단계가 정확히 진행되고 이렇게 기록까지 정확하게 남아있어. 배송 시스템은 마치 잘 조율된 기계처럼 움직였고 그 결과가 눈앞에 놓인 상자로 증명되고 있어.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했기에 이런 배송이 가능한 거지? 아무리 생각해도 명확하게 답이 떠오르지 않았던 저는 그 다음날 조금 더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물건을 주문해 보기로 했습니다. 이번엔 신선식품이 아닌 조립이 필요한 소형 조립식 가구와 의류를 몇 가지 주문했어요. 그리고 일부러 부품, 사이즈, 색상 등을 가지각색으로
복잡하게 주문을 해봤죠. 그렇게 주문 사항을 다 맞추려면 최소한 하루 이틀은 걸릴 것이기 때문에 절대 이렇게 빨리 배송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주문했을 때 거의 7, 80%의 확률로 잘못된 물품이 배송되어 재배송했던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떠오른 아이디어였죠. 다음 날 아침 또 한 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주문한 의류는 정확히 약속한 시간에 도착했을 뿐만 아니라 세부 내용에 전혀 착오도 없었어요. 이어서 오후에는 조립식 가구가 배송되었고 상자를 열고 확인해보니 제품이 파손되지 않도록 보호도 철저히 되어 있었고 부품도 틀리거나 부족한 게 전혀 없더군요. 오히려 나사 같은 건 여분으로 두세 개가 더 들어있더라고요. 이런 일도 영국에서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조립을 하다가 나사가 하나 망가지거나 하면 같은 규격의 나사를 사기 위해서 또 철물점에 갔다 왔다 한 경험이 몇 번 있었기 때문에 판매자의 이런 배려도 너무나 감사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이 모든 경험을 통해 저는 단순히 빠르고 정확한 배송 이상의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물류 시스템은 단순히 기술적 진보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간의 신뢰와 배려, 그리고 효율성을 기반으로 한 철학이 반영된 결과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영국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서비스와 세심한 배려가 이 시스템의 뼈대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의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 이번엔 잘 됐을지 몰라도 과연 이런 품질이 꾸준히 유지될 수 있을까? 저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고 있었습니다. 이 의문은 곧 다음 테스트를 계획하도록 만들었어요. 이번에는 또 다른 품목과 새로운 조건을 설정하며 한국의 물류 시스템을 다시 한번 시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저는 알지 못했어요. 제가 마주한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닌 체계적이고 철저히 설계된 결과라는 것을요. 이 모든 과정이 경이롭다는 생각이 들기도 전에 뜻밖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제가 주문한 물품 중에 하나가 엉뚱한 곳으로 배송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쇼핑몰 측에 문의를 해보니 초보 택배 기사가 실수로 다른 건물에 같은 호수로 배달을 한 거였어요. 물론 사람이 사는 세상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 그냥 그렇구나 하고 이해하고 넘어가려는 찰나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더군요. 한국에서 달리 전화가 올 이유가 없었던 저는 그냥 잘못 걸려온 전화인가 보다 하고 전화를 받았죠. 수화기 너머의 언어가 한국어라는 걸 확인한 저는 옆에 있던 연구원에게 전화기를 넘겨주었죠. 통화를 마친 연구원의 말에 의하면 잘못 배송된 집에 사는 청년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 청년이 이렇게 말했다고 하더군요. 주소를 보니 이 근처라서 불편하지 않으시면 제가 학교 가는 길에 직접 가져다 드릴게요. 라고요. 저는 이 말을 듣고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가 기꺼이 직접 물건을 가져다 준다고요? 영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보통은 물건을 다시 물류센터로 보내고 재배송 신청을 해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가 필요했을 겁니다. 또한 내가 시키지 않은 물건이 내 집 앞에 배송되어 왔다? 옳았구나 하고는 물건을 챙기고 난 받은 적 없다며 잡아떼고 남의 물건을 훔쳤을 것이 장담컨대 90% 이상일 테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전혀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고 심지어 물건을 잘못 배송받은 학생은 오히려 저를 배려하며 물건을 직접 전달해 주겠다고 한 거죠. 그리고 학생은 약속한 시간에 정확히 나타났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실제로 이런 상황을 눈으로 보고 직접 경험하고 있으면서도 너무 충격적인 상황에 어안이 벙벙할 뿐이었고 온몸에 소름까지 돋으며 놀라움에 몸이 비틀어질 지경이었습니다. 그는 가벼운 미소를 지으며 제게 택배를 건넸고 그의 태도와 말투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그는 단순히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이 당연하다는 듯 행동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별일 아니에요. 서로 돕는 게 당연하죠. 라고 말하며 머쓱하게 웃는 그 청년을 보며 저는 정말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그 청년을 보내고 가만히 생각해보니 이 작은 사건은 단순히 한 개인의 친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은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상호 신뢰와 배려의 문화를 보여주는 사례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물론 다 이 청년과 같지는 않겠지만 이런 청년이 있을 수 있는 사회라는 건 정말 대단한 사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나고 자란 영국 사회와 비교를 해보면 이런 일은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죠. 이렇게 모든 상황이 예상 밖으로 돌아가니까 아무런 생각이 들지 않더군요. 나름 지식인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사고를 한다는 저였지만 도저히 어떻게 이런 체계적인 시스템이 가능한지 도저히 실마리조차 잡히지 않았다는 게 제 솔직한 심정이었답니다. 무슨 조그만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도 아니고 판매자들이나 제조사가
전부 서울에 있는 것도 아닐 텐데 말이죠. 제가 연구하고 있던 각 나라별 물류 네트워크 전체와 비교해봐도 도저히 비교 대상이 없을 정도로 한국의 시스템은 독특하고 이질적인 면을 보였어요. 결국 저는 저희 대학과 자매 결연을 맺고 있는 한국의 대학을 통해서 한국의 대표적인 택배 회사에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그들은 제 연구에 깊은 관심을 가지며 직접 시스템을 보여줄 기회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특히 그들은 최근에 글로벌 물류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북미 시장 및 유럽 시장과 협력하기 위한 행보를 하고 있었기에 저의 방문을 적극적으로 환영해주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틀 뒤 저는 택배 회사의 물류센터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차에서 내려 커다란 건물을 올려다보는 순간 이미 압도당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 건물은 단순히 창고라는 말로는 부족한 거대한 생명체처럼 보였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느껴지는 활기와 복잡함은 마치 거대한 오케스트라의 연주를 듣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기계와 인간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먼저 제 눈에 들어온 것은 끝없이 이어진 컨베이어 벨트였습니다. 벨트 위에는 수천 개의 상품들이 흐르고 있었고 그것들은 각기 다른 크기와 모양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상품들은 결코 뒤엉키거나 지연되지 않았습니다. 마치 정확히 짜인 퍼즐처럼 서로의 자리를 찾아 흘러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상품 하나하나에는 고유의 QR코드가 부착되어 있었습니다. 그 코드는 단순한 표시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물건이 가야 할 최적의 경로를 알려주는 디지털 나침반 같았습니다. 한쪽 벽면에는 거대한 디스플레이 화면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실시간으로 각 배송 경로와 물류 흐름이 시각화되어 나타나 있었어요. 화면에는 화살표와 숫자, 센터 관계자가 제 옆으로 다가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벨트 위의 상품을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어요. 이곳은 단순히 물건을 저장하거나 옮기는 장소가 아닙니다. 이곳은 모든 데이터가 모이고 분석되고 실행되는 곳입니다. 각각의 QR코드는 물건의 크기, 무게, 목적지를 기준으로 실시간으로 분석됩니다. 그리고 최신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최적의 경로를 계산하죠. 그는 이어 컨베이어 벨트 위로 자동 분류되는 상품들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여기 있는 모든 작업은 완전히 자동화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만으로는 이런 효율을 만들 수 없어요. 우리는 데이터를 분석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고객들이 주문을 클릭한 순간부터 이 시스템은 작동을 시작합니다. 그의 말에 따라 시선을 돌리자 작업자 몇 명이 조용히 움직이며 상품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동작은 기계처럼 정밀했고 어떤 혼란도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며 물류센터가 단순히 자동화의 결과물이 아니라 사람과 기술이 함께 만들어낸 결과라는 사실을 느꼈습니다. 그럼 모든 과정이 이렇게 순조롭게 진행되나요? 라고 묻자 관계자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물론 그렇지는 않죠. 하지만 우리는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미리 예측하고 준비합니다. 여기에는 사람들의 숙련된 경험과 판단이 꼭 필요합니다. 이 시스템은 기술만으로 운영될 수 없어요. 사람과 기술이 조화를 이루어야만 가능합니다. 이 말을 들으며 저는 이곳이 단순한 기술의 집합체가 아니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물류센터는 기계와 인간이 서로 보완하며 만들어낸 조화로운 공간이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데이터를 넘어선 신뢰와 책임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경험은 단순한 연구를 위한 방문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사회의 철학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기회로 느껴졌습니다. 이와 비교해 영국과 유럽의 물류 시스템은 훨씬 더 단순하고 어떤 면에서는 비효율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 전에는 나름 오랜 경험으로 인해서 나름 최선의 효율성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한국의 시스템을 직접 경험하고 나니 저의 가치 판단이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더군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니 영국이나 유럽의 물류 시스템은 한국에 비하면 비효율 정도가 아니라 수십 년은 낙후된 것으로 느껴지기까지 하더군요. 영국에서 물건을 주문하면 정확한 배송 시간이 전혀 표시되지 않고 배송이 며칠씩 지연되는 일은 매우 흔하거든요. 특히 소형 사업자나 지역 배송 시스템의 경우 시스템적 결함으로 인해 물건이 잘못 배송되거나 분실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죠. 또 고객이 불편을 겪더라도 시스템이 이를 보완해주는 경우는 드물었고 모든 책임을 결국 소비자가 감수해야 하는 경우도 적지 않고요. 특히 물류 창고는 한국의 현대적인 시설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단순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어요. 쉽게 말해서 그냥 물건을 쌓아두는 창고에 지나지 않는 거죠. 더 나아가 한국의 시스템은 단순히 빠르고 정확한 배송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 사회 전체의 신뢰가 발현되는 모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물건을 구매하면 반드시 빠르고 정확하게 배송된다는 원칙은
경제 주체 상호 간의 철저한 배려와 신뢰를 중심에 두었을 때만 가능한 일이니까요. 이렇게 물류센터에서 본 체계적인 시스템은 제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아시아에 대한 편견과 물류에 대한 상식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고 말았답니다. 그렇게 소중한 경험을 하고 숙소로 돌아온 저는 저의 지난 며칠을 곰곰이 되돌아보았어요. 그러다 보니 한국에서의 경험은 단순히 물류 시스템에 대한 놀라움,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저는 한국의 물류 시스템 그 이면에 숨어 있는 철학과 문화를 깨닫기 시작한 거죠.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신속하고 정확한 배송은 단순히 기술력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그들의 생활을 소중히 여기고 사람 간의 신뢰를 기반으로 한 깊은 문화적 가치에서 비롯된 것이었어요. 그런 문화나 사고방식이 뿌리를 이루고 있지 않다면 절대로 이런 훌륭한 시스템은 나올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구매자가 물건을 구매한 직후부터 즉시 이루어지는 실시간 소통은 단순히 편리함을 넘어서 고객과 서비스 제공자 간의 신뢰를 쌓는 과정처럼 보였습니다. 고객님, 곧 도착 예정입니다로 시작해서 고객님, 물건이 잘 도착했습니다로 이어지는 짧은 문구는 단순히 시스템적인 메시지가 아니라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담긴 소중한 약속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이 모든 것이 한국 사회에서 약속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결론을 내리게 되었답니다. 또 택배가 잘못된 주소로 배송되었을 때 도움을 주겠다고 나선 대학생의 태도는 단순한 친절 그 이상이었어요. 그는 단지 시간을 내서 물건을 전해준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상호 배려와 책임감을 보여주는 생생한 사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이후 몇 번 더 물건을 구매하고 택배를 받으면서 저는 택배를 받을 때마다 단순히 물건을 받는다는 느낌을 넘어서 이 사회가 약속과 신뢰를 이행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어요. 이건 그저 신속성, 정확성, 서비스의 일환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사회가 지닌 중요한 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것이라는 거죠. 이처럼 한국의 물류 시스템이 단순히 기술적인 성과물이 아니라 문화적 가치와 결합된 독특한 결과물이라는 학문적 결론에 도달했어요. 이후 제 사고방식은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어요. 유럽 중심의 사고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한국을 비롯한 다른 사회를 지나치게 단순화했던 제 태도가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문득 창밖을 바라보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문화는 단순히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를 더 깊고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이구나. 창밖의 도시 불빛들은 단순히 바쁘고 빠르게 움직이는 도시가 아니라 그 안에 깃든 사람들의 신뢰와 배려를 상징하는 듯 보였습니다. 타인을 위해서, 타인의 소중한 시간을 위해서, 그의 소중한 생활과 삶을 위해서, 더 나아가 공동체의 조화와 평화를 위해서 이토록 열심히 일하는 한국 사람들을 생각하니 오랜만에 살짝 눈물이 고이기도 하더군요. 장담컨대 전 세계 어느 국가를 가도 한국과 같은 시스템을 가진 국가는 없습니다. 장담컨대 나중에라도 한국이 가진 이 시스템을 가질 수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단순한 기술적인 측면을 벗어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죠. 효율성과 기술적 측면이 맞아떨어져 최적의 동선을 구축했다면 이것을 받아들이고 행하는 사람들의 시민의식이 뒷받침되어야만 지금의 한국 물류 시스템을 가질 수 있는데 이게 가능할 수 있는 국가가 있을까요? 전 세계 204개 국가 중 이걸 실현하고 있는 국가는 오직 하나의 국가, 바로 한국입니다. 한국은 시간과 신뢰를 소중히 여기는 민족성을 가진 나라이고 이런 사실적 근거를 바탕으로 전 세계가 배워야 하는 국가입니다. 연구를 마무리하며 제가 한국에서 배웠던 모든 것들을 집약한 표현을 담아 논문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영감을 준 한국과 한국인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만해. 제발 그런 미개한 소리는 그만하라고. 글로벌 IT 대표들이 모인 회의장 안에서 누군가의 강력한 목소리가 터져나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쏠리고 차가운 얼굴을 한 영국인 조나단은 흔들림 없는 눈을 한 채 한국 국기를 매섭게 가리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전쟁을 겪은 가난한 나라라는 편견을 뒤집고 글로벌 IT 리더로 성장해 나가는 우리 한국 IT 업계에 대한 사연입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에드워드 존슨입니다. 저는 토론토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며 지금은 유럽 전역을 돌아다니며 IT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나라의 기술 수준을 직접 확인할 기회가 많았는데 솔직히 말해 저는 늘 유럽과 북미가 IT 분야에서 최고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다른 지역, 특히 아시아에 대해서는 큰 기대를 하지 않았고 한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한국이라는 나라는 제게 그리 주목받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캐나다에서 자라면서 한국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을 본 적도 거의 없었고, 어쩌다 들어도 한국은 그저 전쟁의 상처가 깊은 가난한 나라로 묘사되곤 했었지요. 제가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나라를 의식하게 된 건 아버지 친구분의 한국전쟁 이야기 덕분이었는데, 그분의 기억 속 한국은 매우 황폐한 나라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의 전자제품이나 자동차가 세계 시장에 등장하기 시작했지만 그것만으로는 제 인식이 크게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한국은 공부만 열심히 하는 나라, IT 기술이나 혁신과는 거리가 먼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랬기에 최근 토론토에서 열린 대규모 IT 컨퍼런스에서 한국팀의 발표가 예정되어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크게 관심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날 컨퍼런스는 유럽 각국의 최신 기술 발표로 꽉 채워져 있었습니다.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 각 나라의 기술 성과를 들으면서도 저는 별다른 감흥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다들 열심히 하긴 하는데 정말로 눈에 띄는 혁신은 없다고 생각했죠. 그러던 중 사회자가 다음 발표자로 한국팀을 소개했습니다. 솔직히 말해 저는 그 순간 자리를 뜰 생각이었어요. 한국이 무슨 대단한 기술을 보여줄 수 있을까 싶었죠. 옆에 앉아있던 동료 제임스도 저와 비슷한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에드워드, 이제 잠깐 나갈 시간이 된 것 같네. 한국팀 발표는 굳이 안 들어도 될 것 같은데? 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그 말에 동의했죠.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출입구로 나가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길이 막혀버린 겁니다. 결국 우리는 자리에 앉아 한국팀의 발표를 듣게 되었습니다. 한국팀이 무대에 올라왔을 때 저는 살짝 놀랐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태도와 표정에서 뭔가 특별한 것이 느껴졌거든요. 제임스도 약간 놀란 듯 했죠. 저기 에드워드, 의외로 그들이 뭔가를 보여줄지도 모르겠는데 저도 마음속으로 비슷한 생각이 들었지만 여전히 큰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발표가 시작되자마자 저는 모든 생각이 뒤집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IT 산업이 어떻게 성장해 왔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기술 혁신을 이루었는지를 생생하게 설명했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공부만 열심히 하는 나라가 아니라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IT 강국으로 성장했음을 알게 되었죠. 그들은 교육, 인프라, 정부의 지원이 어떻게 한국의 기술 발전에 기여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5G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자율주행 자동차, 스마트 시티, 원격 의료 같은 다양한 혁신을 실제로 생활에서 이루고 있다는 사실도 처음 알게 되었어요. 그들의 발표를 듣고 나서 저는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한국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임스도 마찬가지였죠. 발표가 끝난 후 제임스는 에드워드, 솔직히 말해서 난 한국팀이 이렇게까지 대단할 줄은 몰랐어 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동의하며 그래, 한국이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앞서 있다는 게 말이 되는 일이야? 라고 대답했습니다. 한국팀의 발표가 끝난 후 저는 한국과의 협력 가능성을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었고 마침내 회사에 한국으로의 출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회사는 제 제안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고 저는 한국으로 향하게 되었어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온갖 경치 좋은 곳들을 다 뒤로 한 채 서울의 대형 병원을 방문하였습니다. 한 나라의 기술력의 최대치는 언제나 대형 병원에 몰려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에게도 친근한 딱 하나의 그 이름, 삼성이 병원도 하고 있더군요.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 안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삼성 서울병원에선 모바일 입원 수속 서비스, 모바일 문진, 전자침상카드, 퀀텀 기반 진료 여정 서비스, 인퓨전 펌프 등 다양한 IT 기술 기반의 서비스들이 선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거든요. 심지어는 AI 로봇 수술기기 아쿠아블레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수술을 집도하는 모습을 직접 지켜보면서 경이로움까지 느꼈습니다. 이 기술 덕분에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다는 사실에 큰 감동을 받았거든요. 그 다음으로 서울의 스타트업 인큐베이터를 방문했을 때 저는 한국의 젊은 창업자들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있는지를 목격했습니다. 그들은 정부와 대기업의 지원을 받아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고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었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저는 회사로 돌아와 한국 기업들과의 협력 가능성을 구체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자율주행 기술과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분야에서의 협력이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한국의 주요 IT 기업들과의 협력 논의가 신속하게 진행되었어요. 물론 협력 과정에서 몇 가지 도전 과제도 있었지요. 한국과 우리 기업 간의 문화 차이로 인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때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 문제는 잘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 파트너들이 매우 철저하고 세부적인 사항까지 신경 쓰며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들의 노력 덕분에 모든 문제가 신속하게 해결되었거든요. 이러한 노력 끝에 우리의 프로젝트는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었고, 저는 이번 협력을 통해 얻은 성과를 바탕으로 회사 내에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과의 성공적인 협력 이후 저는 한국에서의 장기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한국의 IT 기술력과 일 처리 방식을 직접 경험하면서 이들이 우리 회사에 더 큰 가치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결심을 상부에 보고하고 한국과의 장기적인 협력 계획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는 달리 상부에서는 제 제안을 탐탁지 않게 여겼습니다. 회의에서 상사들은 한국을 아직도 작은 나라로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에드워드, 한국 같은 작은 나라와 장기적으로 협력하는 건 리스크가 너무 크지 않겠어? 유럽이나 북미의 파트너들과 협력하는 게 더 안전한 선택이 아닐까? 라는 반응이었죠. 그들은 여전히 한국을 경제 발전을 이룬 아시아의 작은 나라 정도로만 보고 있었고 IT 강국으로서의 잠재력을 인정하지 않는 듯 했습니다. 이런 반응은 저에겐 사실 무척이나 실망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보고 들은 것들이 얼마나 혁신적이었는지를 강조했지만 상부의 의견을 바꾸기에는 역부족이었어요. 상부의 거절에 실망한 저는 한국의 협력사와 대화를 나누며 이 상황을 털어놓았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상부에서는 한국을 아직도 작고 영향력이 적은 나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이 한국과 장기적으로 협력하는 것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는 상황이에요. 저는 솔직하게 제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기대했던 장기 프로젝트가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저는 낙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국 협력사는 이 문제를 예상이라도 한 듯 차분하게 반응했습니다. 그들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드워드, 걱정하지 마세요. 한국인들의 끈기를 모르시나요? 알아서 해결해드리죠. 그리고 정말 그 말대로 그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능숙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협력사는 곧바로 그들의 기술력과 혁신을 더욱 명확히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상부에 다시 보고할 새로운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이 자료에는 한국의 IT 산업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그리고 그들이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어떤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가 구체적으로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 협력사는 또한 그들이 제안하는 장기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이점과 우리 회사에 가져다 줄 수 있는 가치를 더욱 명확하게 제시했습니다. 상부와의 재회에서 저는 한국 협력사와 준비한 자료를 바탕으로 다시 한번 한국과의 협력 가능성을 설명했습니다. 이전보다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데이터와 사례를 통해 한국이 더 이상 작은 나라가 아니며 우리 회사와의 협력에서 얻을 수 있는 이점이 얼마나 큰지를 강조했죠. 이번에는 상부에서도 그들의 의견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협력사의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자료 덕분에 상부는 결국 제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의문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죠. 상부는 제게 이 프로젝트가 도전적인 프로젝트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만약 뭔가가 잘못된다면 온전히 그 책임을 저에게 묻겠다 하셨죠. 분명히 잘 안 될 거라는 의미심장한 메시지도 주셨습니다. 저는 내심 걱정이 되기도 했지만 그래도 알 수 없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과 함께라면 뭐라도 해낼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이후 저는 한국과의 장기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어요. 한국 팀은 정말 놀라운 속도로 작업을 진행했고 저와 제 팀은 그들과 함께 일하면서 새로운 아이디어와 솔루션을 끊임없이 공유했습니다. 프로젝트가 진행될수록 상부에서도 조금씩 한국 팀의 능력을 인정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고 저는 성공을 눈앞에 둔 것 같은 기분을 느꼈어요. 어깨가 으쓱한 기분이었죠. 하지만 기쁨도 잠시. 어느 날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프로젝트의 핵심 기술 부분에서 심각한 오류가 발견된 것이었어요. 아무리 봐도 도대체 어디서 발생한 건지 감조차 오지 않았고 이대로라면 프로젝트를 위해 만들어진 프로그램 전체를 폐기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프로젝트 전체를 무산시킬 정도로 치명적인 문제였어요. 저는 더 이상 끙끙 혼자 앓을 수 없어 상부의 일을 보고했습니다. 이로 인해 상부에서는 큰 충격을 받았고 프로젝트의 계속 진행 여부를 심각하게 재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모든 책임이 저에게 돌아올 수 있다는 압박감은 저를 더욱 초조하게 만들었어요. 저를 믿고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한국팀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밤낮 없이 노력했지만 오류의 원인을 파악하기란 도무지 실마리가 찾아지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은 이미 무리한 일정 속에서 최선을 다해왔기 때문에 이번 문제는 그들에게도 큰 도전이 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러던 중 또 다시 야근을 하던 밤이었습니다. 모두가 피곤에 절어 있는데 그때 갑자기 한국팀의 리더인 재훈이 저를 부르더군요. 저는 혹시라도 그가 이 프로젝트를 드롭하겠다고 할까봐 겁이 났습니다. 하지만 슬픈 예감을 갖고 방에 들어선 저는 뜻밖에도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에드워드, 놀라지 마세요. 이 말 뒤에 이어지는 말은 언제나 놀라운 법이었죠. 드디어 원인을 찾아냈습니다. 정말요? 그런데 문제는 이 원인이 우연히 발생한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연이 아니라니, 그게 무슨 말이죠? 이 오류는 누군가의 조작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저는 머리 끝까지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누구지? 경쟁사의 스파이일까? 혹은 경쟁팀의 로날드일까? 저는 여러 가지 생각에 휩싸여 분노한 얼굴을 한 채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그가 말하더군요. 이 오류를 고의적으로 조작한 사람은 아무래도 당신 팀의 팀원인 것 같습니다. 내 팀원이라고? 저는 벌컥 화가 나서 외쳤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고 말이죠. 저희 팀은 제가 너무나 신이 많은 인원들로만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한국팀이 제공한 증거들을 확인하면서 저는 그 말이 사실임을 깨달았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다름 아닌 제임스였습니다. 처음 저와 함께 IT 컨퍼런스에서 한국팀을 보고 감탄했던 그 제임스 말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저는 당장에 제임스를 불러 사실을 추궁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임스, 도대체 왜 이런 짓을 한 거야? 자살이 취미야. 우리가 이렇게 오랫동안 준비해온 프로젝트를 스스로 망치려 하다니 도대체 그 멍청한 이유가 뭐야? 저는 화가 나고도 실망스러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임스가 처음엔 당황한 듯 하더니 이내 더욱 눈에 힘을 주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무슨 소린지 모르겠네. 난 그런 적이 없어. 왜 대뜸 나부터 의심하는 건데? 내가 그랬을 리가 없잖아. 잘 생각해보라고. 한국팀의 그 어리버리하게 생긴 막내 직원, 그 김씨 말이야. 그가 경험이 부족해서 이런 일을 저질러 놓고 지금 나에게 뒤집어 씌우려는 거 아니야? 제임스는 자신의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며 자신은 정말 억울하다는 말을 쉼없이 내뱉었습니다. 그럼 그렇지. 그 녀석이 아무것도 모른 채 실수를 저지른 거라고. 사실 그렇잖아. 한국팀이 우리 팀보다 더 나은 게 뭐가 있냔 말이야. 이 모든 게 그 어린 직원의 실수일 거라니까. 저는 당황스러워 제임스와 한국팀의 리더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국팀의 리더가 조용히 자신의 팀의 막내를 호출하더군요. 설마 그 역시도 자신의 막내에게 직접 추궁하려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막상 그 막내가 회의실에 들어서자 저는 그의 얼굴 표정에서부터 절대 그런 게 아닐 거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막내 직원은 기가 죽지도 않고 당당하게 말하더군요. 제임스 씨, 제가 아직 경험이 많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이 프로젝트에서 실수를 저지르지 않도록 누구보다 더 신중하게 일해왔어요. 제가 맡은 모든 작업은 팀 리더님의 철저한 감독 아래 진행되었습니다. 마침 절 잘 찾으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오류도 바로 제가 찾아냈거든요. 예상치 못한 그의 말에 제임스는 순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여전히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래, 네가 그런 식으로 말할 수야 있겠지. 하지만 이런 복잡한 프로젝트에서 막내 직원이 실수하는 건 흔한 일이라고. 네가 아니라는 증거를 어떻게 댈 건데? 그러자 그가 말했습니다. 친애하는 제임스 씨, IT 일을 하는 사람은 언제나 정확한 근거로 얘기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전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끝없이 로그를 수정한 것을 찾아냈어요. 보이지도 않게 잘 가려두셨더군요. 이 모든 오류는 사방팔방으로 흩어졌지만 결국에는 제임스 씨만이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에서 최초에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와 함께 명확한 증거들을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스템 로그와 데이터 접근 기록을 보여주며 누가 언제 데이터를 조작했는지를 하나하나 따박따박 밝혀주었죠. 이 증거 앞에선 제임스조차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결국 모든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에드워드, 난 그저 한국팀이 우리보다 더 잘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불안했어. 그들이 너무 잘해버리면 우리가 오히려 저평가될 거라고 생각했거든? 에드워드, 다시 잘 생각해봐. 내 말이 틀린 것 같냐고. 저는 한숨을 쉬며 제임스를 바라보았어요.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 대화를 지켜보고 있던 한국팀의 리더가 제임스를 향해 말했습니다. 제임스 씨, 당신의 행동은 매우 무책임하며 협력의 기본 원칙을 저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이 프로젝트가 양측 모두에게 큰 이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확신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왔어요. 그러나 당신의 방해로 인해 우리는 불필요한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 피해를 어떻게 다 책임지실 겁니까? 그리고 그 자리에서 팀 리더는 갑자기 목에 걸려 있던 임시 사원증 목걸이를 빼서 책상에 올려두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후로 저희 팀은 철수하겠습니다. 이렇게 미성숙한 협력사와는 저희도 일할 수 없어요. 왜 언제나 당신들이 저희를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역시도 이렇게 무의미한 다툼을 지속하고 있을 생각은 없습니다.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선 저희를 뛰어넘는 새로운 기술이 탄생하고 있을 테니까요. 그러니 저희는 바로 모든 것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 말을 끝으로 그는 단호하게 돌아서선 자신의 팀에게 철수 준비를 명령했습니다. 저는 아까보다도 훨씬 더 큰 당혹스러움에 패닉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어쩔 줄 모르고 그의 뒤를 따라다니며 왜 이러냐고 연신 외치던 저는 이내 제임스를 향해 호통을 쳤습니다. 당장 사과하라고 말이죠. 저에겐 이 프로젝트에 있어 제임스 한 사람보다는 실력 있는 한국팀의 역할이 비교도 안 될 만큼 더 중요했습니다. 저의 호통에 놀란 제임스는 어버버거리더니 이내 어색한 말투로 한국팀의 리더에게 다가가 사과하려는 듯 보였어요. 하지만 이윽고 차라리 관두겠다며 사원증을 집어던지고 밖으로 뛰쳐나가 버렸죠. 마지막까지 너무나 못난 행동이었어요. 그가 나가고 저는 한국팀의 팀리더를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저의 진심 어린 사과에 팀리더의 분노는 곧 사그러들었어요. 저는 한시름 내려놓으며 그럼 이제야 다시 우리 프로젝트를 제대로 진행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죠. 어쩌면 복구하는데 몇 달은 더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후 한국팀은 빠르게 문제의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프로젝트를 다시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 모든 자원을 동원하더니 이내는 며칠 만에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버리고야 말았습니다. 이들의 대응 속도와 전문성은 실로 놀라웠습니다. 괴물 같은 한국의 IT 업계가 무서울 지경이었죠. 프로젝트가 다시 정상적으로 진행되자 저는 다시 한번 한국팀의 능력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단지 기술적 능력뿐만 아니라 팀워크와 책임감을 보여주었으니까요. 덕분에 프로젝트는 결국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고 우리 회사는 이 성공을 통해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한국에 대한 모든 편견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작은 나라가 아니라 그들만의 방식으로 세계를 선도하고 있는 IT 강국임이 틀림없었습니다. 그들의 혁신적인 사고방식과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끈기가 우리 회사가 더 큰 성공을 이루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이제 저는 한국을 단순한 협력 파트너가 아닌 진정한 동반자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기로 결심했죠. 이번 프로젝트는 제 경력에서 가장 큰 성공 중 하나로 기록되었고 이를 통해 저는 더 많은 글로벌 프로젝트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자신감을 얻게 되었으니까요. 성공적인 프로젝트를 마무리한 후 저는 한국의 파트너들과 함께 그 성과를 축하하기 위해 한국을 다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한국을 방문했을 때와는 달리 이번에는 성공의 기쁨과 함께 한국의 진정한 모습을 더 깊이 경험하고자 하는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제가 처음으로 도착한 곳은 서울의 인천국제공항이었습니다. 이전에도 잠깐 들렀었지만 이번에야 제대로 구경해본 공항은 현대적이고 세련된 디자인으로 가득 차 있었고 공항 내부의 효율적인 시스템과 최첨단 기술은 저를 놀라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공항에서 서울 시내로 향하는 길, 고층 빌딩들이 즐비한 스카이라인을 바라보며 저는 어린 시절 들었던 한국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완전히 발전한 모습을 보고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죠. 전쟁 후에 가난하고 황폐한 나라라는 기억은 이제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 세계적인 수준의 대도시가 서 있었어요. 서울 도심에 들어서자 고층 빌딩들 사이사이로 전통적인 한옥 스타일의 건축물들이 조화를 이루며 자리 잡고 있는 경이로운 모습이 보였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이렇게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도시는 제가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한국만의 독특한 매력이었습니다. 전통과 현대의 경계가 없는 서울의 거리에서 저는 한국이 얼마나 깊은 역사를 지니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를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파트너들과 함께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축하 만찬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음식을 처음으로 제대로 맛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식탁 위에는 색색의 한식 요리가 가득했어요. 저는 한식 요리의 깊은 맛과 풍미에 감탄했습니다. 한국 음식의 매력에 푹 빠지고야 말았죠. 다음 날 저는 한국의 자연을 경험하기 위해 남산을 찾았습니다. 산책로를 따라 걷다 보니 서울의 정형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전망대에 도착했습니다. 도시 한가운데에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이 있다는 사실이 놀랍더라고요. 한쪽에는 현대적인 건축물들이 다른 한쪽에는 울창한 숲이 펼쳐져 있는 이 풍경은 그야말로 한국의 독특한 매력을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한국의 자연과 도시가 얼마나 조화롭게 공존하고 있는지를 깨달으며
한국의 아름다움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숙소로 돌아온 후 저는 잠시 쉬다가 주변을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한국의 밤 문화를 경험해보고 싶었던 저는 숙소 근처에 있는 작은 술집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젊은 한국인들이 삼삼오오 모여있는 아늑한 분위기의 술집이었습니다. 들어가자마자 따뜻한 환영을 받았고 제가 혼자 왔다는 말에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한국 젊은이들이 저를 그들의 자리로 초대했습니다. 술집에서 한국의 젊은이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는 그들의 사고방식과 세계관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자신이 속한 사회와 세계에 대한 진지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동시에 매우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술잔을 기울이며 대화를 나누던 중 그들은 자신들의 꿈과 목표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한 명은 IT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는 청년이었는데 그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시장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기술은 이미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지만 우리는 더 나아갈 수 있다고 전 생각해요. 그 청년의 말에서 저는 한국의 젊은이들이 얼마나 세계 무대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하고 있는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영어뿐만 아니라 다른 외국어도 배우고 있으며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한국에서의 여정을 마무리하며 저는 이 나라가 가진 놀라움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는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큰 성과를 이루었는지, 제 커리어 역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으니까요. 그러나 이 성공이 단지 커리어적인 성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는 인간으로서의 큰 성장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저는 단순히 일을 잘하는 전문가로서가 아니라 진정으로 글로벌 무대에서 중요한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었거든요. 한국의 기술력과 그들이 보여준 열정, 그리고 그들과 함께한 시간들이 제게 많은 것을 가르쳐준 덕분입니다. 한국에서의 경험과 그들의 혁신적인 기술, 그리고 열정적인 사람들과의 교류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자산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욱 넓은 시야를 가지고 세계를 바라보며 한국과 함께 더 큰 성장을 이루어 나가고 싶다는 열망을 가지게 되었어요. 한국이 보여준 가능성과 그들의 힘이 제 안에서 큰 에너지가 되어 앞으로도 저는 그들과 함께 더 많은 도전을 이어가리라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준 한국에 대해 깊은 감사와 존경을 보냅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인보다도 더 열심히 한국을 위해 싸워주고 계신 캐나다인 사연자분이셨는데요. 사실 이제 한국의 IT 수준은 이미 전 세계를 아우르는 수준까지 올라온 지 오래인데 아직까지도 저런 편견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니 안타깝습니다. 자, 오늘 사연은 어떠셨나요?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도 언제나처럼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당신만의 여벨레요. 당신만의 사연을 들려드릴게요. 언제